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치열해지는 경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지는 것을 싫어하고 더 잘하려는 아이의 경우는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겪는 실망감과 좌절감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엄마가 겪는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든 것을 내려놓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반대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실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엄마는 더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공한 사람치고 이런 어려움과 좌절감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아이의 행복함과 학업을 두고 엄마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그로서리 스토어 진열대, 렌탈 퍼니처스, 미국 직장의 현황, 획기적인 직업 전향, 그리고 오델 베컴 주니어입니다. 요새 슈퍼마켓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로서리 스토어의 진열대, 쉘프가 다시 비어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자이언트 슈퍼마켓의 모습인데요. 보통 때는 그곳에 바나나나 야채, 어니언이 있는 자리가 텅 비어있는 것에 사람들이 놀라합니다. 또 육류를 파는 곳에 가봤더니 치킨에 다양한 스테이크가 가득 차 있어야 했던 곳이 텅 비어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인이 붙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재고가 떨어졌다고 temporarily out of stock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최근 오미크론에 이은 극심한 코비드 케이스에 부족해진 노동력 때문입니다. 마치 2020년 봄에 일어난 모습이 재기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열대가 텅텅 빈 그로서리 스토어의 모습은 매사추세츠주에서 플로리다주까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문가들이나 정부가 말하는 것은 미국 안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공급망의 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소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풍부한 음식이 쇼핑객들에게 도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런 운반과 분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부족입니다. 물론 이렇게 부족한 데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증가와 또 몇몇 일부 산업계의 일시적인 방해나 문제점들, 거기다 지역적인 심한 기후관계로 영향을 입은 것입니다. 이런데 많은 산업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조만간 공급에 차질이 없게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이런 다른 모델을 이용해서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또 다가온다 해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최선의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Bright Farms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곳은 실내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회사입니다. 미 중서부와 동부에 5군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대변인은 말합니다. 우리 농장에서 충분한 야채를 재배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을 하고요. 그러나 농장에서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공급에 일하는 사람이 모자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공급 체인망에서 음식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 임금은 가장 낮은데 거기다가 직업 환경은 최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곳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이 어려운 번아웃 상태까지 온 곳입니다. 사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육류 패킹 공장이나 음식 가공 공장들, 또 그로서리 스토어, 식당들이 바이러스가 번지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엄청난 힘든 압박을 받아온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는 결국 지난 11월 이런 분야에서 종사하던 무려 45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결국 잡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거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음식 공급에 큰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음식 산업이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하는 환경이나 또 안정적인 장기적인 일터가 되지 못하고서는 미국인 소비자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고 해결 방법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직장 안에서는요, 이 아팠던 사람이 회복이 돼서 돌아오면 또 다른 사람이 아프게 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오하이오주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 베이킹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115년 역사 동안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농산품과 음식을 운반하는 트럭 회사의 대변인은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패키징에 운반을 통해 물건이 만들어진 장소에서 창고까지 또 농장에서 분배 센터들까지 그리고 결국 슈퍼마켓까지 움직여지는 과정에 필요한 사람이 현재 8,000명 이상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최근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숫자는 지난 2달 사이에 8배로 크게 증가하면서 음식 제조에 트럭 운반에 그로서리 스토어 등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또 줄어든 현실입니다. 대형 달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은 Egg Innovations인데 이것은 인디애나주의 프로세싱 허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 중서부 지역의 5개 주에 걸쳐서 50개가 넘는 농장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이번 인터뷰에서 달걀이 나오는 숫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렇지만 지난 12개월에서 15개월 동안 노동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달걀을 운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회사는 회사 차원의 오버타임을 주거나 트럭 분야 일은 바깥의 외부 트럭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임시 직원 채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 쉽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로서리 스토어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은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서서히 정점을 찍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아마도 조만간 한층 더 정상에 가까운 생활에 돌아갈 것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코비드가 서서히 사라진다고 해도 음식 산업계 바닥에 깔려있던 기본적인 문제점들과 이슈들을 이것을 해결하는 데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직장을 관두고 떠나버린 것은 절대 코비드에 걸려서 떠난 것 이유 하나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저임금의 최악의 직장 환경 등의 이슈가 팬데믹으로 마침내 붕괴점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직장 환경도 좋아져야 하겠지만 산업계 회사 측에서는 앞으로 좀 더 적은 숫자의 종업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심인 것이 바로 자동화 오토메이션입니다. 이미 많은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자동화로 터치스크린의 오더를 받고 있고 인간과 말로 통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있죠. 이런 차원의 앞에 말한 에그 이노베이션스 등 이런 많은 회사들은 가능하다면 모든 분야를 자동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을 미국 내 국내 회사들의 의존도를 높이면서 글로벌 쇼핑 문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 느껴집니다. 그동안 달걀을 생산해내는 닭들의 사료를 인도에서 값싸게 들여왔는데 이제는 미국 안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급과 운반의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회사들이 미국 내 해결책에 앞으로 선호하고 있고요. 인간 사용 대신 이제는 자동화가 앞으로 더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뉴욕에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아파트먼트를 구한 한 젊은이는 여기에 들어가는 가구를 구입하는 대신 렌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가구가 뭔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그래서 마음에 썩 드는 것이 없는데 이런 가구를 구입해놓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는 현재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재활용에 무게를 두고요. 또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 세대와 차세대를 생각한 친환경적, 지구를 위한 것에 무게를 둔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구만 놓고 봤을 때 오피스 가구를 렌트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진행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 가구를 렌트한다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것이고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잘 먹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움직임이 더 많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은 나이 든 세대들과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가구 렌탈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창업한 회사들이 이미 여러 개 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 이름 두 개를 들어보면 Feather라는 회사가 있고 또 Furnish라는 회사, 이런 이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짧게는 단 3개월 동안도 가구를 렌트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가구를 바꿀 수 있게도 해줍니다. 이런 회사들은 돈이 아주 많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가구를 구입하러 다닐 시간이 없고 이 등치가 큰 가구를 여러 개 구입하는 것이 부담되는 사람들에게 잘 먹힌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젊은 층들은 자주 움직여 다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렌트 바이라는 옵션을 주는 것인데 나중에 렌트했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옵션이죠. 이런 것도 젊은 층에 크게 어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반대로 돈의 여유가 없는 젊은 층이 즉시 좋은 레벨의 가구를 살 여유가 없을 때 렌트해서 얼마 동안 사용하다가 나중에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현재 이 회사 페더의 커스터머들은 거의 20대와 30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대도시 안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은 방금 이사를 해온 사람들이거나 조만간에 이사를 할 사람들, 또 룸메이트와 같이 사는 경우나 아니면 매 6개월에서 1년마다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로 이사를 하면서 한 달에 렌트비만 4,300에서 4,800달러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같은 도시 안에서 몇 블락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페더가 제공하는 옵션으로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같은 아파트의 경우에 가구를 렌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한 달에 105달러로 해결이 되고요. 원베드룸 아파트먼트인 경우에 한 달에 150달러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확실함에 시달리고 있고요. 집에서도 일하고 직장도 나가면서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플렉시블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가구에서도 팬데믹 동안 부엌과 다이닝룸 아이템의 수요는 급감하고 반대로 홈 오피스에서 좀 더 활동하는데 펑셔널한 가구들이 인기 만점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전통적인 가구점들도 이런 가구 렌탈이나 리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가구점으로 널리 알려진 아이키아는 앞으로 10년 동안 비즈니스 계획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가구 렌탈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디자인하고 만드는데 재활용 재료들을 사용한다는 거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가구를 만들고 조립되고 해부되는 과정에 가구는 손쉽게 다루어지는 방법을 개발할 것이고 이렇게 사용된 가구를 재활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이키아는 이렇게 돌고 도는 재활용 가구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지난 2019년부터 테스트 중입니다. 이것이 비록 팬데믹으로 지연이 많았지만 지금 여러 개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렌탈 마켓 테스팅이 핀란드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또 스페인과 폴란드에서 지금 테스팅 중입니다. 또 이런 것의 금융계 파트너들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키아는 질 높은 좋은 가구를 렌트하는 방법이야말로 현재 상승하고 있는 값싼 가구, 이것들 얼마 쓰고 버리는 소위 패스트 퍼니처에 좋은 대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이런 패스트 퍼니처는 마치 패스트 패션처럼 값싼 재료에 싸구려만 찾는 사람들에게 구매를 당기게 만들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땅에 묻히는 랜드필이 되면서 지구 환경을 해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가구를 쓰고 버리는데 좀 피곤해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의 가구 산업계는 가구가 쓰레기로 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최근에 나온 여러 개의 온라인 렌탈 가구 회사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구매를 돋구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봅니다. 페더는 현재 미국 전역에 10개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LA 등 커스터머들이 좋아하는 가구를 렌트할 수 있고요. 또 계약 기간 중에도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차원이나 원하는 취미나 이 취미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든 이 변화를 원한다면 한 번 무료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을 스왑 옵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한 번 사용한 다음에는 비용이 부담됩니다. 지금 현재 커스터머들 중에 약 14%가 이런 스왑 옵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렌트로 사용이 되고 난 후에는 그 가구들이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팔 수 없다면 Habitat for Humanity라는 단체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구를 도네이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목표는 땅으로 들어가는 랜드필을 최소화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제너레이션 X 등 젊은 세대들에게 구매에 맞추어 다가가는데요. 아이키아도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구를 사는 대신 렌탈 옵션이 점점 더 다가올 전망이고요. 많은 가구 회사들도 이 가구들이 나중에 더 친환경적인 차원으로 변해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 패스트 퍼니처가 아닌 질 높은 가구를 잘 사용하고 땅으로 들어가는 가구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꼬박 2년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지금 팬데믹 가운데 직장에서 직원이 코비드로 양성이 나왔을 때 모두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직원들을 고려해서 집에서 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모두 진행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현재 직업전선에서 그것도 특히 필수 직종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의 직원의 경우 코비드에 걸렸다고 해도 일을 빠지면서 페이첵이 줄어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 직장에서 특히 미니멈을 받고 일하는 경우 집에 머물러 있을 수만 없이 일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추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적절한 테스팅과 결과를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유급병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매달 밀려드는 빌들과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일로 인해서 직장 상관에게 미움을 살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또 남아서 일하는 스태프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압박감도 존재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국적으로 유급병가가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이런 차원의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중 41%가 유급병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파트타임의 비율이 높으면서 이런 경우에는 유급병가는 절대 없죠.
그리고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중 남성들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예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팬도라 보석상에서 일하던 여성이 손님 중 한 명에게서 코비드가 전염되었는데요. 유급병가가 없는 사람으로 절대 일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성은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 꺼리면서 정말 힘든 한 주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팬도라 보석상의 대변인은 풀타임 종업원들에게는 1년에 40시간 유급병가를 지불한다고 말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파트타임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조리주 버거킹에서 일하는 한 남성도 유급병가 옵션이 없습니다. 이 남성은 코비드에 노출될까 두렵다고 말하면서요. 이런 이유는 병에 걸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일을 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려합니다. 나는 시간당 11달러 15센트를 받고 햄버거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을 걸고 마치 러시안 룰렛을 하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데니얼 슈나이더 교수는 이번 팬데믹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미국 내 서비스 분야에 유급병가 부족과 적은 숫자의 종업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병에 걸려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실정과 불안정함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종업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부족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 매니저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현실이다 보니까 병에 걸려도 결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몇 시간 동안 일하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베네핏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이번 팬데믹은 수많은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를 얻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코비드에 걸리고도 일에 나온 종업원들의 55%는 일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어서 그랬다고 말했고요. 그들 중 대부분이 유급병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코비드에 걸린 종업원들 중 44%는 나머지 다른 동료 스태프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일에 나오지 않으면 본인의 위치가 더 불안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작용했습니다. 샌디에고 지역의 반스의 그로서리 마켓 매니저인 아이작 피어스는 종업원들 중 몇 명이 기침의 감기 증상을 가지고도 일을 나왔다고 말하면서요. 다행히 코비드는 아니고 감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스태프들은 이런 것을 알 리가 없었죠. 같은 반스의 종업원 한 명은 코비드의 양성이 나온 후에도 일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직원 몇 명이 이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결국 그 종업원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팬데믹이 막 시작되면서 미국 의회는 임시법을 통과시키면서 500명 미만 사업체와 모든 공공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코비드에 걸리거나 테스팅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2주까지 유급병가를 주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것을 고용주들에게 텍스 크레딧 형식으로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네핏은 2020년 말에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자진해서 이런 종업원들에게 베네핏을 제공하는 고용주들에게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텍스 크레딧을 주어왔습니다. 월마트나 애마존 같은 대형 체인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줄곧 코비드에 걸린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도 최근 들어서는 그 날짜 길이를 줄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CDC가 격리 기간을 줄이면서 이것에 발을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베네핏을 주는 대형 체인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업원들도 물론 공식적으로는 코비드의 유급병가가 있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북과주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관에서 말한 것인데요. 많은 대형 체인점들이 코비드 베네핏을 제공하는 과정을 제3자인 Third Party Administration을 거치게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이 시스템은 유난히 넘쳐나는 케이스로 과정을 거치고 베네핏을 마침내 끝에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종업원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일터로 무작정 나가고 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많은 사업체에서는 직원이 모자라고 직원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비드에 걸려 일을 나가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양성 판정이 나온 이후에도 본인에게 밀려드는 빌과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면서 일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울한 현실입니다. 한 여성의 직업 전향이 아주 획기적입니다. 캐나다 병원에서 수년 동안 일해온 베테랑 42살의 간호사인 리아 고렘 씨 얘긴데요. 지난 수년 동안 간호사의 커리어를 한순간 던져버리고 바로 바퀴가 18축 달린 롱홀 트럭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팬데믹 이전부터 지속되던 병원 스태프 부족으로 지칠 대로 지친 데다가 앞으로 본인 위치가 더 이상 올라갈 전망도 없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다가 트럭 운전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데는 그녀의 보이프렌드가 작용을 했습니다. 보이프렌드가 트럭 드라이버인데요. 같이 트럭을 운전하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리아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후회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뭔가 변화가 절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데는 현재 텅 비어서 숫자적으로 너무나 많은 트럭 드라이버가 부족한 현실에 자극을 주기도 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서 현재 미국과 캐나다 공급망이 꽁꽁 얼어붙은 것에 본인이 뛰어든 것이죠. 그녀는 지난 10월부터 12주에 걸쳐서 트럭 드라이빙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마치고요. $8,000를 들여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이제 그녀와 보이프렌드는 트럭을 같이 몰고 다닙니다. 서로 잠자는 스케줄을 조절하면서 끊임없이 트럭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아 씨는 하루 버지니아주 한 트럭 스탑에서 CNN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거기 물건을 내려놓고 금요일에는 또 다른 물건을 가득 싣고 북쪽 퀘벡으로 돌아가고 결국 인디애나까지 간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트럭을 운전하기 이전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여행이라고는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뉴 브런스윅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물론 트럭 안에 서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곳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그녀의 아버지가 40살의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간호사 길로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간호사가 된 후에도 하루하루 너무 보람된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16년 동안 신경외과 수술실과 일반 수술실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실 캐나다의 상황도 간호사가 부족한 문제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팬데믹은 이것을 최대로 만들었죠. 팬데믹 기간 동안 수많은 캐나다 병원들은 스태프 부족에 모든 사람들이 지쳐갔고요. 이것의 끝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녀는 그래도 간호사 역할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이 일했던 모든 동료들을 그리워하기도 하면서 지금 일선에서 투쟁 중인 그들에게 많은 존경심을 보입니다. 그녀는 현재 간호사 면허를 인액티브로 바꿔놓으면서 언제고 그녀의 마음이 변한다면 돌아갈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녀는 상당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 급여를 받았는데요. 간호사 시절보다 한층 더 높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트럭을 몰면서 느끼는 자유와 누구에게도 푸시를 받지 않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말합니다.
병원 안에서 사실 매일같이 긴장 속에서 진행되던 것과 달리 운전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이 릴렉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퀴가 18축에 스피드가 13개 기어가 달린 트럭 운전이 병원에서보다 릴렉스 할 수 있게 해준다니 병원 일이 어떤지 반영되면서 놀랍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트럭 드라이버, 트럭 운전사 부족은 숫자적으로 내놓았는데 8만 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럭 운전수의 부족은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존재했는데 이전에 트럭 드라이버 부족이 6만 1,500명 선에서 이제는 30% 이상 증가한 셈이죠. 이렇게 트럭 드라이버들이 부족한 현상은 항구에서 하역의 문제와 겹쳐서 그 결과는 공급망을 더 악화시킨 것입니다. 카고를 픽업하는 트럭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공급 지연은 더 심각해진 것이죠. 사실 미국 경제에 트럭이 운반하는 물건은 전체의 71%나 차지합니다. 그러나 도로상의 트럭의 숫자는 모든 차량 중에 불과 4%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2030년 정도에 가서는 트럭 드라이버 부족은 16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결국 앞으로 10년 동안 100만 명의 새로운 트럭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죠. 이런 시급한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젊은 트럭 드라이버를 늘리는 방향의 일부로 어프렌티스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18세까지도 인터스테이트를 달리는 이 트럭을 몰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트럭 산업계 부족 현상이 극치에 달하면서 이 정부에 가하는 많은 불평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현재 4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커머셜 운전 라이선스를 얻는데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운전자들은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주 같이 큰 주에서만 주 경계선 안에서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내놓은 프로그램을 환영하는 그룹이 많은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 운전자들을 적절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주 경계선을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연방법상 21세가 넘는 트럭 드라이버들만 주 경계선을 넘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은 18세 어린 운전자들을 적절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주 경계선을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조건은요. 18세 운전자로서 주 정부가 내준 커머셜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기록이 깨끗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트럭 드라이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현상은 팬데믹으로 더 악화되었는데 그러면서 공급망 부족 현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지난 16년 동안 병원에서 지칠 대로 지친 한 여성이 간호사 유니폼을 벗어버리고 트럭 운전으로 전향하면서 팬데믹 동안 병원에서 스트레스 대신 트럭 운전으로 릴렉스를 경험하는 획기적인 케이스 얘기했습니다. 화려한 풋볼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오델 베컴 주니어라는 이 불리우는 LA 램스의 풋볼 선수 누군지 다 아시죠? 물론 화려했던 전성기는 지났지만 올해 초 램스로 온 이후 기대 이상 제 몫을 하는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전성기 때는 뉴욕 자이언츠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는 올스타 중에 올스타였고 당시 자이언츠의 쿼터백이었던 일라이 매닝의 커리어도 마지막 몇 년은 더 연장시켜 주었다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플레이오프에 와서 그의 역할은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말로 슈퍼볼 진출팀이 결정나는 순간엔 램스는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구설수에 휩싸인 선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램스로 이적해 온 이후 팀메이트들과 너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팀 승리에 최고로 기여하고 있는 모습은 다른 팀메이트들도 모두 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번 시즌에 영입해 온 것은 램스의 성공 사례라고 표현이 나올 정도이고요.
그동안 오델 베컴 주니어가 구설수에서 명예의 피해가 있었다면 이번 램스에 옮겨온 이후에 그의 플레이들이 모든 것을 사라지고 회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좀 젊었을 때는요, 상당히 이기적이고 본인 인기에 또 스팟라이트의 한가운데 있기만을 원했던 그 모습이 전혀 아닌 놀라운 희생정신에 팀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예전에 슈퍼스타였던 것과 달리 올 시즌은 와이드 리시버로 최고 기록을 세운 팀메이트죠. 쿠퍼 컵에 그를 보조하는 임무를 충실하게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전성기는 지났지만 29살의 오델 베컴 주니어는 터치다운 지역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램스로 옮겨온 후 이후 9게임 나오면서 6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받아냈고요. 플레이오프에 들어서 첫 번째 경기인 같은 디비전의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경기에 이 중에서도 터치다운 1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램스로 옮겨와 그의 플레이가 상당히 돋보이면서 램스는 내년에도 그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단연코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OBJ 역시 시즌이 끝나고 결정되겠지만 본인도 램스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오델 베컴 주니어가 가는 곳이나 행동에는 늘 미디어가 따라다녔습니다.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눈이 많았었죠. 그는 말합니다. 특히 나에 관해서는 늘 이기적인 존재, 디바라는 단어가 늘 따라다닌 것을 본인도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안다. 나를 절대 바꿀 수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팀메이트인지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차원의 램스의 헤드코치인 션 맥베이는 이렇게 문제성이 있는 선수들을 잘 융합해 팀 성공에 사용한 적이 여러 명 되는 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이런 좋은 예로 선수들 중에 마커스 피터스, 아킵 탈리브, 다메캉 수, 현 올스타 코너인 제일런 램즈 등이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큰 문제 없이 팀 성공에 한몫을 했고 지금도 활약 중입니다. 코치 맥베이는 이런 선수들을 두고 모두 아주 스마트하고 풋볼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선수들에게 풋볼에 한해서만 나는 그들에게 요구한다고 말을 하고요. 코치와 선수들 간에 모두 이 팀의 하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피터스와 램지 같은 경우에 선수들 간의 락커룸 분위기가 아주 좋게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편안하고 융합이 되게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델 베컴 주니어의 경우 이 코치 맥베이는 이미 OBJ를 만나 시간을 같이 가진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델 베컴 주니어는 오프시즌에 남가주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풋볼에 아주 스마트한 선수이고 재미있고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은 경기를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의 스타일은 나와 잘 맞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OBJ는 인센티브가 많은 1년 계약을 맺고 램스로 왔습니다. 램스가 몇 개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는가에 따라서 추가로 $300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램스로 이적해온 이후에도 코치 눈에는 어떤 선수인가 하는 질문에 상당히 늘 같은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선수이고 연습에 아주 강도를 올려 훈련하고 코치하기 너무 손쉽고 좋은 선수라고 코치들은 말합니다. 올 시즌 너무나 우리 팀 멤버인 것에 다행인 선수라고 말을 하고요. 램스로 온 이후 8개 정규 시즌 경기에서 오델 베컴 주니어는 27개 패스에 305야드 그리고 5개 터치다운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경기를 2개 치른 현재 터치다운 1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내가 이 팀에 올 때는 여기 와서 내가 넘버원 리시버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OBJ는 말합니다. 이제는 본인이 경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낀다고 말하고요. 패스를 잡아내서만이 아니고
게임이 우리 팀이 승리하는데 기여하고 영향을 주었다면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하면 수비 선수가 2명까지 붙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선수가 오픈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가하는 것에서 무엇보다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지난번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경기에서는 심지어 본인이 패스까지 던지는 것까지 성공시키면서 코칭 스텝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최고로 이루어내는 자세가 오늘날 OBJ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램스의 쿼터백 스태포드 역시 OBJ를 너무나 좋은 팀메이트라고 소리 지르면서요. 본인이 늘 패스를 던지려고 할 때 고려한 리시버라고 말했습니다. OBJ는 말합니다. 램스로 이적해온 이래 본인의 인식이 변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늘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운동에서는 이 승리하는 것이 많은 것을 치유해 준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승리 대로를 걷고 있는 현 램스에 동참한 OBJ는 앞으로 더 큰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모든 팀메이트 일원으로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로 다가오는 슈퍼볼 진출팀이 결정납니다. 그 중에서도 NFC 챔피언십 결정전에 진출해 있는 LA 램스는 올 시즌 적절한 베테랑 선수를 영입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최고 전성기 올스타 레벨의 선수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팀의 간판 스타에서 벗어나 팀에게 가장 적절한 임무에 집중하는 OBJ 선수의 모습에서 성숙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성기 시절 뉴욕 자이언츠에서 활약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당시는 팀보다는 반짝거리는 개인적인 슈퍼스타였다면 지금은 팀의 승리를 제일 앞세우는 성숙한 베테랑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모멘텀으로 앞으로 남은 결정전에 오델 베컴 주니어의 빛이 크게 발휘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트위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